안녕하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서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버지보다 엄마가 11살 연하이세요. 아버지가 재혼이셨고요. 엄마는 초혼이셨어요. 아버지는 첫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꽤 독특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였는데 아버지의 첫 결혼 생활을 함께 하셨던 전부인 그분께서 바람이 나셨거든요. 부부간에 한쪽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독특한 사정이냐고요? 아직 속단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현이 실제와 들어맞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귀여운 어린 아들을 보면서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정말 사소한 의심의 불씨 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낳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시던 친척 어르신이 문득 이런 말씀을 꺼내셨던 거예요. 근데 얘는 말이야, 애가 어쩜 이렇게 친탁을 전혀 안 했을까? 크고 나면 좀 달라지려나? 지금은 자기 엄마의 얼굴밖에는 안 보이네. 그마저도 솔직히 썩 그렇게 많이 닮은 것 같지는 않고. 한마디로 얘가 조금 낯선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집안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얼굴일세.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셨지만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며 나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척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만 아버지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소가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부인이셨던 그분에게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셨고요. 그때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을 리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나를 의심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이거 절대 용서 못해. 그냥 못 넘어가. 단단히 화가 나신 채로 아이를 데리고서 당신의 친정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런 격한 반응 앞에서 난감해지신 아버지는 당신이 커다란 착각과 오해를 해버렸다고 여기셨고요.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지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당신의 처가로 찾아가서 사과부터 하시기로 하신 거였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집 앞에서 운명처럼 누군가를 맞닥뜨리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의 친언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처형이셨습니다. 처형분께서 워낙 사시는 곳이 멀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 존재였죠. 게다가 자매끼리 사이도 좋지 않았거든요. 제부, 오랜만이네요. 근데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봐요. 왜 그렇게 죄인된 표정이세요? 아직 상황을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죄인은 맞죠. 다짜고짜 사람을 의심했으니까요. 의심이요? 어떤 의심? 혹시 제 동생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형분의 물음에 아버지는 경험적인 모습으로 대답을 피하셨고 현관문 앞에 한 발짝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처형분께서 아버지를 가로막으셨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알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제부,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친부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친부라뇨? 제 귀여운 조카의 진짜 아빠 말이에요. 생물학적 아빠. 애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확신이 생긴 상태였어요. 분명히 그놈일 거예요. 제 동생이 제부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어떤 놈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헤어진 사이였는데 그놈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역에 살고 있고요. 지인들한테 제가 수소문을 해보면 금세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낼 수 있을 듯 싶은데 어때요, 제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려요? 처형분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차마 현관문 너머의 집안에 있을 당신의 처자식을 선뜻 아무렇지 않게 마주할 자신이 없어지고 말았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채로
처형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주소 하나를 받아들게 되셨고 당장에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카센터였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얼굴을 본 순간에 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눈매가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지? 왜 저 사람이 내 아이의 똑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날카롭게 가로로 기다란 눈매가 특징인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쌍꺼풀이 진하고 동글동글한 눈이었거든요.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으신 채로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물으려고 온 손님인 줄 알고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셨던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자 점차 표정이 굳어갔고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저와는 진짜 조금도 상관이 없고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이만 가주시죠.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카센터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쁘다는 거짓 핑계 앞에서 쉬이 물러나실 수가 없었어요. 직설적으로 질문을 날렸다가 상대방의 폐쇄적인 반응만 이끌어낸 것 같으니 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에는 슬쩍 떠보시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잠꼬대로 자기는 첫사랑을 못 잊었다고 중얼대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심란했나 봅니다.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이런 무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첫사랑이요? 그렇게 소리를 하던가요? 네.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부싸움도 벌였고요. 와이프가 저 말고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는 제가 더 속상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일부러 크게 푹푹 내쉬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이틀 뒤 아버지의 전부인 그분을 그 사람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처형에게서 연락을 받자마자 처가로 튀어가셨고요. 바로 미친 듯이 달려가셨다가 아주 대단한 광경을 목격하셨죠. 한적한 어떤 길목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녀의 정체는 아주 일목요연하였고요. 아버지의 전부인과 옛 남자인 카센터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쪽으로는 진짜 궁합이 잘 맞아서 흘려보내기에 아까운 인연이기는 했지.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계셨던 아버지를 곧 그 두 사람이 발견하였고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쳤다고 하더군요. 여보, 이 시간에 여기를 당신이 대체 어떻게... 그게 궁금해? 지금 그게 그렇게나 중요해, 이 더러운 여자 같으니라고. 여보,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응? 오해? 끝까지 나를 바보로 만드네.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여자야. 어떻게 남의 자식 새끼를 내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미 확신을 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어요. 그건 끝났구나 하는 의미였죠. 그런 와중에 카센터의 그 사람은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초 전만 해도 느끼한 눈빛과 몸짓을 내며 앞으로는 다시 붙어먹자는 소리를 내고 있었으면서 분노한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삽시간에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의리 없고 추한 그 사람의 모습에 전부인 그분이 참담하게 이를 악물었죠. 결혼 직후까지도 옛 남자와 붙어먹었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며 낳은 것이었다는 그런 끔찍한 전말이 수면 위에 드러난 순간 양가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히 더 뒤집어진 쪽은 친가였고요. 당장 이혼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그냥 이혼해버려. 그런 추잡스러운 여자하고는 빨리 끝내는 게 이로운 거야. 아이는 신경 쓰지 마라. 당연히 아이는 엄마 쪽에서 키우는 거니까. 앞으로 네 인생에서 그런 아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면 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다들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두 아이를 귀여워해줬으면서 사실 피가 안 섞였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당연히 이혼을 하실 작정이었으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갈등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전부인 그분이 반성은커녕 정신을 못 차리셨던 겁니다. 어떡해. 내 친언니라는 년이 자기 동생을 배신 때리고 결혼 생활을 망쳐놔, 이 나쁜 년. 자기 언니를 원망하면서 탓을 돌렸고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아예 진짜 아빠하고 재혼하면 될 일인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는 쪽과 뻔히 다른 남자의 아이인 걸 알았으면서도 뻔뻔하게 속였으면 들키고 난 뒤에는 사과도 안 하는 게 너무 보기 안 좋다며 집안의 수치라고 여기는 쪽이 갈렸습니다. 당신의 처가 집안이 개판 꼬라지 난 걸 보신 아버지는 이 초유의 사태 자체에 대해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냥 아무런 미련 하나 없이 이혼을 하시고 새 출발을 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그 속에 상처가 많으셨겠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걸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덮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는 엄마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셨고 따스한 미소에 빠져들었고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초혼이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혼을 했냐고요? 서로를 결혼 상대로 마음에 꼭 들어하셨다는 점이 당연히 이후로는 1순위였지만요. 적나라한 배경 사정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외가 집안은 가난했거든요.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못 살았고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이 쭉 이어져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다면 집안은 가난하지만 가족끼리는 사이가 좋고 다들 성격이 긍정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외가 집안에서 특별히 성격이 모난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둥글게 살고자 하는 주의를 지닌 사람들만 외가에는 가득했어요. 결혼은 본인과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결을 지닌 사람과 결혼을 해서 또다시 그런 분위기를 지닌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다른 결을 지닌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아마 외가 집안에서 저희 엄마가 최초였을 거예요. 친가는 집안 사람들의 성격이 대체로 급했고 항상 말들이 좀 많았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구는 외가와는 가풍부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친가 쪽의 사정이 외가 쪽보다 훨씬 좋고 여유롭지 않았다면 아마 엄마가 아버지와 단번에 결혼하실 작정을 안 내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버지 또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실패를 겪게 된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아니었다면 엄마처럼 가진 것은 없으나 성품이 곱고 따스한 인물에게 빠져들어가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두 분은 결국 그런 순간이 되어서야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부부가 되어서 얻으신 결실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커온 아이였죠. 성질 급하고 참견이 많은 친가 쪽이든 가난하고 느긋한 외가 쪽이든 저를 아주 귀엽게 여겨주었던 것만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 없고 태평한 성격으로 커갔던 것 같아요. 외동이라고 하면 흔히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기도 하던데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몫을 빼앗길 일이 없고 부모의 사랑이며 친인척들의 관심도 독차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안 부리는 아이가 됐던 것 같아요. 누가 제 걸 빼앗아 간다는 건 제 세상에서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외동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어서 조금은 외롭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필이면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학교의 친구들이 죄다 형제들이 둘씩씩 있거든요. 저만 외동이니까 너무 비교가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덧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였어요. 집으로 웬 연락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연락을 보내온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전부인이었습니다. 나 이제 애를 그만 키우고 싶어. 나는 이제 애를 감당 못할 것만 같아. 아버지의 생물학적 자식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부부관계로 있을 때 그 사이에 두었던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 아들을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연락이었어요. 데려가서 키워달라는 부탁이기도 했고요. 제발 일말의 정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애 좀 키워주면 안 될까? 지금까지는 내가 키웠잖아.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아니면 돌았나? 지금 나한테 일말의 정이라고 했어? 뭔 놈의 정타령이야. 애가 고작 5살 때까지만 봤던 게 나는 전부였어.
정말 1억이야? 애가 태어나는 것부터 당신이 다 봐왔잖아.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이제는 못 버티겠어. 당신 집안이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 그건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아예 자식을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와? 왜 나한테 이래? 진짜 아빠는 어떻게 하고서 왜 나 같은 가짜 아빠를 붙잡고 이러느냐는 말이야. 그 새끼? 말도 하지 마. 딱 2년 갔어. 나랑 통과하면서 애한테 아빠 노릇을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했던 기간이 고작 2년이었어. 애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헛소리를 주절주절 대더니 짐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라.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어. 잠적을 했으면 찾아야지. 진짜 아빠인데 어떻게 혼인신고도 안 하고서 동거만 했던 거야? 애 생각은 안 했어? 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그 새끼 완전히 갱생이라는 게 안 되는 놈이었거든. 하도 행실이 구리니까 우리 집에서 못마땅해 하고 결혼은 안 된다고 해서 옛날에도 헤어졌던 거야. 그런데 역시 사람은 안 바뀌더라. 잠적을 해버리길래 나도 찾아봤었지. 그랬더니 딴 여자하고 이미 살림 차려서 살고 있었어. 심지어는 딴 여자하고 애가 이미 둘이더라. 내가 두 집 살림 노름에 당하고 2년이나 멍청하게 속은 거였어. 당신의 전부인이 전화기를 붙잡고 우는 소리를 내자 아버지는 이제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비참한 감각이 뭔지 알게 되었냐는 물음을 꺼내셨죠. 하지만 통쾌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전부인 혼자라면 모를까 아이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였으니까요.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시는 사이 그분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들 자식을 포기하고 싶다는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진 지 알고 보니 오래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분의 주장으로는 아들 자식이 자기 친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양아치 기질이 자랄수록 너무 심해져서 훈육도 전혀 안 되고 감당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셨고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키워야지 내가 어떻게 키워. 이제 와서? 나는 멀쩡히 처자식도 있는 몸이야. 내 가정을 깨트려 놓을 생각하지 마라. 애초에 잘못을 저질렀던 건 당신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애가 당신이 낳은 새끼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제발 알아서 해. 마음은 욱신거렸지만 입으로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어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고 엄마는 그 점을 꿰뚫어 보셨어요. 100% 냉정해질 수 없다는 거,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라는 거 나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딸한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말아요. 당신이 충분히 심란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정말 내 인생에 둘도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들 녀석을 내가 데리고 올 일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 나이가 벌써 고등학생인데 알아서 할 때도 됐지. 나까지 참견할 문제는 절대 아니야. 하지만 고등학생도 어쨌든 미성년자이잖아요. 어른의 보살핌이나 도움이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예요. 몸만 컸지 생각은 아직 어릴 텐데 너무 상황이 아이한테 가혹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당신 왜 그렇게 물러터진 소리를 해? 나도 마음 굳게 먹었는데 왜 당신 쪽에서 도리어 약하게 나와? 우리 딸 혜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아들 녀석을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그 아이는 지금 자기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집안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지 꽤 되었다고 그러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녀석하고 우리 딸 혜영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남이야 남. 그런데 만약에 한 집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무조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괜히 다 털어놓은 것만 같아.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걸 숨기면 나중에 혹시 당신이 뒤늦게 알기라도 해서 일이 커질까봐 차라리 당장 털어놓은 건데 당신 반응이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냥 혼자서 입국 다물고 있었을 거야. 아버지가 아연실색하셨지만 엄마는 곰곰이 생각을 더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궁금해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혜영아, 넌 혹시 오빠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버지는 며칠째 평소에 안 드시던 소주를 자주 드시고 계셨고 엄마는 그 며칠 내내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뜬구름 잡는 질문을 받게 되다니 저는 너무 의아해하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좋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 네, 혼자라서 가끔은 심심하니까요. 언니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오빠라도 괜찮아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는 솔직하게 굴고 말았던 거예요. 엄마는 슬쩍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제 오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돼지갈비를 파는 식당이었고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이런 자리를 만드시게 된 아버지는 복잡한 얼굴이셨고 저는 호기심 가득해서 그저 오빠라는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친절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유도하시는 분은 엄마였고요. 그때 오빠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나가는 건지 마는 건지 아는 그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아버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줄 저는 몰랐는데요. 상의 한 번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원래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네요. 제가 얹혀 산다고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 그딴 거 필요 없는데요. 집도 알아서 살면 돼요. 이미 작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오빠가 건들거리면서 말을 했고 그럴수록 아버지는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엄마는 슬픈 기색이 되었습니다. 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고 여자들하고도 원 없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죠. 킬킬거리며 오빠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냅다 머리통을 후려치셨어요. 그러자 친아빠도 앞니면서 왜 이러냐고 오빠가 화를 내더니 휙 가버렸고요. 자리는 그걸로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버지는 가망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드셨지만 엄마는 다르셨어요. 얼마 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오빠가 산다는 곳으로 가봤었죠. 문이 안 잠겨 있는 곳에 엄마는 위험하게 문단속도 안 하고 산다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한 공간이 엄마의 손끝에서 깨끗해졌죠. 작은 냉장고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김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만드신 반찬들로 채워졌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이런 걸 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이런 걸 바랐냐고요? 집에 도착한 오빠가 저희 모녀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작은 공간, 작은 냉장고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가 말씀하시자 쌍욕을 하면서 저희 모녀를 밖으로 밀어냈고요. 착한 척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징그러우니까. 오빠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표정이며 말이며 정말 불량스러워서 저는 무섭다 못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구나 싶어서요. 오빠와 엄마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빠는 싸가지 없게 온갖 행패를 부리며 밀어냈고요. 엄마는 그럼에도 열과 성을 다해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창과 방패 같아 보이기도 했네요. 오죽하면 아버지도 미치겠다며 이 말을 짚으셨습니다. 당신은 왜 이상한 데서 고집이 있어? 그딴 녀석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야. 피를 잘못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녀석인데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뭐 변화라도 생길 줄 알아? 그러지 마세요. 어른이면 도와야죠. 어른이 되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고집을 피우셨고 그런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오빠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속상했죠. 하지만 저도 엄마의 딸인가 보더라고요. 오빠가 원망스럽고 싫은 마음보다 왠지 짠하고 불쌍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오빠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가 와달랬어요? 와달라고 했냐고요. 오빠는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으나 웃긴 건 착실하게 저희 모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신 꽃다발도 툴툴거리면서 받았고요. 하도 행실이 불량해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간에 땡일 줄 알았는데 신기하기는 하다면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제가 집에서 몰래 보았답니다. 오빠는 대학을 안 갔어요.
아는 형들이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그걸 한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26쯤을 기점으로 해서 웬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젊은 청춘들이 밤부터 새벽까지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클럽 말입니다. 그러더니 별 희한한 인맥들을 다 두게 된 모양이었고요. 으스대며 뽐내고 오빠는 그렇게 살았으나 아버지는 부질없다고 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어요. 오빠는 저축, 재테크 이런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자 보는 눈도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고요. 아빠는 신경을 끄시고 사신다고 해도 그게 안 되셨는지 오빠의 일에 한숨을 매번 쉬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고요. 엄마와 두 분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고 밤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의 결혼을 오매불망 바라게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얼른 시집가서 가정 꾸리고 애들 낳고 키우는 거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말이다. 피가 전혀 안 섞여서 그런지 오빠와 저는 딴판이었죠.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감을 자랑하는 학생이었고요.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대학도 아주 평범한 곳으로 갔어요. 무난하게 흠잡을 데 없으나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닌 그런 4년제 대학교의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직장도 평범했어요. 흔히 눈을 돌리면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중소기업에서도 단순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점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외모도 평범했어요. 예쁘지도 못하지도 않았죠. 인상이 일단 무난해서 어딜 가도 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옷도 무난한 느낌으로 즐겨 입었고요. 저를 두고 직장 동료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혜영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였고요. 절대 평범하지 않았던 첫 결혼 생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결혼하신 덕분에 오빠를 들여다보며 사시느라 이모저모가 많으셨던 엄마를 보며 커왔던 저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 저의 특징이 저는 스스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역시도 저의 이런 면을 무척 좋아해 주면서 먼저 고백을 했고 청혼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청혼을 받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길에서 현기증을 일으켜서 잠시 쓰러지셨던 것이었어요.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날은 늦은 밤까지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런 일이 딱 하루 전에 있었는데 남편이 마침 청혼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을 와라 끌어안는 것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마침 나한테 필요한 게 결혼이었어. 좋아, 우리 당장 결혼하자. 얼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청혼을 받던 순간에 확 터져 나왔고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감동을 받았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남편은 일남 이녀 중에서 셋째, 즉 막내이자 혼자 아들이었습니다. 누나만 둘이었고 둘 다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특징으로는 둘 다 멀리서 산다는 것과 가정주부라는 점이 있었네요.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내조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 시댁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였습니다. 큰 심해부는 공무원이었고요. 일찍 공무원이 됐던 건 아니라서 돈은 아직 못 벌고 있었는데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이었어요. 집안에 교사가 2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작은 심해부는 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꽤 버는 편이었죠. 큰 심해부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기는 집안의 형편이 좀 빠듯했는데요. 대신에 시인이라나 수필 작가라나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었네요. 아무튼 딸들을 그럴싸하게 격식 있는 집안의 시집들을 잘 보냈다고 시댁에서는 그리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너 정도는 눈에 차지도 않았다는 얘기란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못마땅하다는 눈길을 보내며 일을 가셨습니다. 딸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결혼시켰으면 딸들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아들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결혼을 시켜야 마땅할 건데 고작 저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 분하고 원통하신 듯 보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에서 오래 몸을 담으며 세월을 바치신 분이었고 이제는 본인의 인맥들과 모임을 가지며 이런저런 외부 생활을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20대 이후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고요.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듯 하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품격이라는 거란다. 나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봐야 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이 참 가혹하구나. 원래 같았으면 더 수준 높은 집안하고 사돈을 맺고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를 얻었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기에 급급한데 뭔 화까지 나겠어요. 제가 대단한 점은 없어도 흠도 없는데 저렇게 원통해 하실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처럼 평범함의 정석을 따라서 살아온 인물에게 저렇게 박한 평가를 하시는 것도 신기할 일이다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과거가 좀 있었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남편이 마음고생을 했다고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꽤 안 좋았던 것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꽃뱀이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재산까지 털릴 뻔했던 겁니다. 남편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권유로 제주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심신을 다스리며 요양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설마 꽃뱀이었을 줄은 몰랐던 저도 깜짝 놀라 물어봤죠. 그러면 그 여자한테 복수는? 하마터면 인생을 날릴 뻔했는데 한 방이라도 먹여줬어? 아니, 안타깝지만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감옥에 있어. 다른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갔더라. 역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만 나쁘게 굴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주장으로는 남편이 꽃뱀 사건만 겪지만 않았어도 고작 저 정도의 여자는 허락해 주지도 않았을 건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온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꽃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던 남편이라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에는 저도 속으로 일부 동의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요. 저는 시어머니 같은 분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맞서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발끈할 것 같았으면 평범함의 정석을 지켜온 제가 아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가정 내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셨고 그건 여자의 몫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혼자서 그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에서 처신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과정에 있어서 오빠는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오빠의 자리는 없었고요. 아버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고 엄마는 묘하게 씁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빠의 뜻이었어요. 내가 거기를 왜 껴? 내가 한 식구라도 돼? 아니잖아. 그냥 없는 존재인 셈 치고 결혼해. 진저리를 치면서 자기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끼어드는 건 상상조차 못해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와 오빠는 사실 남인 건 맞았으니 저도 남편에게 굳이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딸인 것으로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죠. 제 친정이 금전적으로 부족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오빠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항상 많기는 했으나 형편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언제나 일을 하셨죠. 사실 그 이전에도 종종 아르바이트를 다니셨고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쉬면 뭘 하냐고 사람이 나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봐야 한다고 엄마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엄마가 대형마트의 고정 사원이 되셨는데 그 일을 한참 지속하셨습니다. 일을 아예 그만두고 쉬게 되셨던 것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전쯤이었죠. 대형마트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데다가 그 무렵에 아버지의 건강이 확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고요. 일을 쉬고 계셨으니 결혼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결혼한 딸의 신혼생활이 괜찮은지, 안 싸우고 잘 지내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항상 듣고 싶으실 수밖에 없었죠. 아닌 척을 하셔도 저는 그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먼저 꼬박꼬박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번 주에도 내내 바쁘신가 봐요. 모임이 워낙 잦으시니까요. 인맥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똑같으세요. 똑같이 잘해주시고요. 살갑지는 않으셔도 항상 저를 잘 챙겨주고 계세요.
그렇구나. 솔직히 나는 사부인이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표정 변화가 많이 없으시길래 딱딱하고 어려우신 분인가 싶었거든. 말투도 상냥하지는 않으시니까.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어떤지 안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잘 됐어. 우리 딸이 그렇게 좋으신 분의 며느리가 된 거, 이거 정말 복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속이 뜨끔 찔릴 때도 있었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법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를 못마땅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걸핏하며 오늘 저녁 뭐 차려 먹었냐고 하면서 참견을 하셨고 제가 당신의 아들에게 100점짜리 아내가 아닌 그 이상의 200점, 300점짜리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네가 시집을 잘 온 입장이잖아. 결혼으로 네가 이득을 봤으니까 그만큼 더 잘해야겠지. 그리고 여자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자기 시댁에 충성을 해야 하는 법이란다. 내 딸들도 다 그러고 살아. 공평하게 적용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냥 대가리 숙이고 따르면 돼. 저는 궁금했죠. 제가 그렇게나 기우는 결혼을 한 것인가 싶어서요. 시누이들은 이리저리 따져본다고 어쨌든 자기들이 술기고 들어갈 만한 시댁에 시집들을 간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경우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친정이 지니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검소하게 아끼고 살아온 게 이럴 때는 얕잡아 보이게 된 원인 같았죠. 그러다가 결국 일이 하나 터졌는데요. 저희 엄마가 일을 다시 하고 싶으셔서 알아보시다가 지인을 통해서 야구르트 판매 일을 하시게 됐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이제는 야구르트를 전동 카트로 끌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지 뭐니? 나 그거 너무 재미있고 마음에 들더라. 엄마는 그게 너무 좋다고 하셨고 저는 혹시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으나 아버지도 계속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엄마를 만류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나자마자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혜영아, 너 혹시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니? 시집살이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엄마의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서 제가 머릿속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털어놓으신 이야기에 난생 처음으로 머릿속에 열이 잔뜩 오르는 경험을 했고요. 엄마가 야구르트 카트를 끌고 길을 가시던 중에 시어머니를 발견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지인 두 분과 함께였는데 어느 카페에서 나오던 중이었다네요. 세상에, 여기서 다 뵙네요. 네? 누구시길래? 어머, 설마. 엄마가 반갑게 입을 여셨고 시어머니께서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시다가 저희 엄마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표정이 확 썩어 들어가셨다네요. 그러더니 짜증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째려보시더니 야쿠르트 모자를 쓴 머리부터 야쿠르트 카트까지 훑어보시고는 기가 막히다는 한숨을 쉬셨대요. 그런 반응에 엄마는 수치심을 느끼셨는데 지인들은 뭐야?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태평하게 웃으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남몰래 일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고요. 일을 다니시게 됐다고 언뜻 듣기는 했는데 그게 야쿠르트 아줌마?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쪽팔리게 시리 아는 척은 왜 하고 난리람. 상대방 입장은 생각도 안 하나. 아휴, 쪽팔려 진짜. 치를 떨면서 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한 엄마는 그 눈빛과 말투가 가슴에 크게 박혀서 주저앉으셨고 그러다가 저를 떠올리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보건대 며느리인 저한테 잘 대해주셨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거시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고요. 그간 제가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자 거짓말을 해왔기에 저는 가슴이 더욱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부족한 저 때문에 엄마가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거 꼭 해결할게요.
평생 온순한 저였는데 갑자기 속에서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것까지 다 합쳐졌고 그간 제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걸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남편에게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남편을 보자마자 저희 엄마가 겪으신 일을 다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엄청났네요. 아휴, 진짜 큰일이 있었구나. 근데 저녁밥은? 밥은 그래서 안 차렸어? 뭐? 지금 밥 타령이 나와? 내가 그동안 참아왔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당신이 어머님 아들이잖아. 아이 깜짝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당신이 참해서 내가 반한 건데 이렇게 성질 부리면 곤란해. 많이 놀랐다는 듯이 자기 가슴이나 부여잡더라고요. 아, 거기서 알았죠. 아예 말이 안 통하겠다는 것을요. 이런 놈과 살려면 제가 평생을 인내하고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수모를 당하신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바보 같은 꼬라지를 보니까 왜 꽃뱀의 표적이 됐던지를 알 법한 남편은 내버려둔 채 저는 시어머니께 가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를 상대로 그러시는 건 괜찮은데요. 저희 엄마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어른답지 못하셨던 거 아닌가요? 사람이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거란다. 네 엄마가 야쿠르트 모자나 쓰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건 취급 뚝딱 그 정도로 받고 싶다고 광고하는 꼴 아니겠니?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당장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얌전히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네가 나한테 연락을?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뜨려나? 오빠, 해는 원래 동쪽에서 떠. 아이씨 그래. 나 무식하고 너 유식하다. 왜 전화는 하고 지랄이야? 아버지는 오빠를 평생 무식한 놈이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달랐어. 오빠도 알지? 엄마가 오빠한테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런 엄마가 얼마 전에 서럽게 우셨어. 뭐?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빠에게 엄마가 겪으신 일을 포함해서 제 결혼 생활의 이모저모를 다 알려주었죠. 그리고 오빠는 저에게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것들 이제 다 뒤졌다. 딱 그것뿐이었지만 아주 믿음직스러워서 전화를 끊고 난 제 기분이 후련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빠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정보는 다 넘겨준 뒤였습니다. 잊지도 않은 품격 타령을 해온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드릴 순서였죠. 바깥 활동을 그렇게나 즐겨 하셨던 시아버지에게는 역시나 골프장에서 바람이 난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증거를 시어머니 앞으로 보내드렸죠. 카페에서 지인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웬 킥 서비스가 도착했어요. 예쁜 분홍색 상자였습니다. 심지어 발송인은 시아버지라고 적혀 있었고요. 지인들이 부럽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평생에 없었던 이벤트를 받게 되신 줄 착각하신 시어머니께서 우쭐하시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람의 증거가 들어있었죠. 모두가 뒤집어졌고 시어머니께서는 반쯤 혼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단 공무원인 큰 심해부가 일하는 곳으로 양아치 민원인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되도 않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대며 사람의 피를 말려댔죠. 작은 신우이가 어렵사리 자기 아이를 보내는 것에 성공해낸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어린이집 앞에 인상 험악하고 더러운 양아치놈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딱히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 양아치놈들은 작은 신우이와 그 아이가 나타나며 유독 눈을 부라리며 두고 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겁에 질렸고요. 그 양아치들이 자꾸 찾아오는 원인을 알게 된 어린이집 측과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전부 난리가 났죠. 작은 신우이네 아이를 쫓아내자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갔던 어린이집에서 작은 신우이는 엉엉 울며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심각한 심정에 영원히 충격을 받을 만한 경험을 하고 말았죠. 퇴근을 하던 길에 갑자기 웬 봉고차에 태워진 거예요. 영화에서나 봤던 상황을 당한 것에 남편은 거의 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폐 건물이었습니다. 네가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냐? 동생이라뇨? 김혜영이 내 동생이야 이 새끼야.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너를 손봐줄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내 동생이 말려서 내가 참고 또 참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못 참겠네, 어? 이걸 어떡할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있던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 야유라 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진짜 기절을 해버렸고요. 집 앞에 버려진 채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비명을 질러댔던 탓에 그 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내다봤다가 남편의 추한 모습을 다 보고 말았고요. 제가 이혼을 마무리하던 때 감히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나란히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한 번씩 꿇은 뒤였고요.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너도 그렇고 네 모친도 그렇고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내가 기도해 주마. 시어머니께서는 기력이 다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사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피골이 상접해 보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 말인데요. 진짜 심약하기는 하더라고요. 휴직계를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퇴사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3개월 요양하는 걸로는 안 되고 훨씬 더 오래 있어야 할 전망이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냥 오빠가 도움을 좀 주었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엄마는 오빠가 크게 활약을 했다는 걸 눈치채신 듯하네요. 근데 오빠, 정말 양아치 조폭이야?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의심스럽던데? 다들 인상이 그럴 뿐이지 하는 일들은 멀쩡하거든.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만사 제쳐두고 나를 도와주러 나섰던 것뿐이야. 한때는 클럽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만 전전했던 오빠였으나 이제는 제법 멀쩡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만든 인맥들이 대활약을 해준 것뿐이었고요. 의리 하나는 끝내줬네요. 이혼한 저를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100세까지 살면 네가 30년 뒤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지. 갑자기 이런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제 얼굴이 밝은 데다가 엄마 또한 밝은 기색인 것에 뭐라 하실 마음도 안 드신 모양이었죠.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오빠까지 불러다가 내 식구가 함께 외식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빠는 성격 좋은 여자를 만났고 저는 조용하고 착한 남자를 만났으니 이만하면 근황도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안녕하세요. 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어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 일로 정신과에서 약을 먹을 만큼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요. 부디 사연 채널을 들으시는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소심한 성격으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이 소심한 성격으로 온갖 고민들을 다 끌어안고 사느라 힘들었죠. 게다가 스스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덤으로 자존감까지 없었죠. 물론 소심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대화하는 게 제겐 참 힘들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혼자 머리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었죠. 이런 성격이 아주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은 지금의 남편 덕입니다. 남편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 만났는데 저와는 다르게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먼저 말도 못 거는데 남편은 거리낌 없이 턱턱 대화 주제를 꺼내고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타입이라 저도 어영부영 남편의 친화력에 묻혀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무려 고백까지 제가 먼저 하게 만들었으니 여러 의미로 남편은 제게 대단한 사람이었죠. 정말 그 고백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끌어왔습니다. 거절당할 것도 두렵고 혹은 거절이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당장 도망가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채갔네 하며 웃는 걸 볼 수 있었으니
지금 다시 되새겨보면 그리 수줍음만 남았던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인 생활은 참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스스로도 점점 밝아지고 있는 성격을 느끼고 있었기에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제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사귀는 해가 한 해 한 해 길어질수록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에 슬쩍 우리 나중에 결혼할 때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하고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남편이 흔쾌히 받아들여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만나러 갈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외동아들인 남편이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에 부디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시댁에 방문했죠. 그래, 네가 영찬이 여자친구니?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좀 쌀쌀맞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가자 위아래로 훑더니 일단 들어와라 라며 이야기하셨죠. 환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냉정한 분위기를 예견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니 남자친구도 본인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지 엄마가 처음 보는 사람은 낯을 좀 가려서 그런가 봐. 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기도 하고 하며 애써 저를 다독였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합을 좋아한대서 미리 근처 꽃집에 들러 백합 꽃다발도 사고 평소 드신다는 과일즙까지 남편한테 들어서 챙겨왔기에 어머니, 별거 아니지만 선물도 챙겨왔어요. 하며 최대한 살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다는 눈으로 그나마 남편이 옆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고맙다 하고 이야기하고는 꽃다발은 대충 테이블에 치워놓고 과일즙은 냉장고 한 구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와, 어머니,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 잡채도 직접 하신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감사드려요. 우리 영찬이 먹이려고 한 건데 네가 감사할 게 뭐 있니?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는 방패의 싸움을 아시나요? 당시 어머니와 저의 대화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칭찬을 다했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고는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내셨습니다. 결국 집에 갈 때 남편이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할 정도였죠.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보는 눈이 비슷하기에 사실 저는 남편을 데려오기 전부터 영찬 씨 정도면 엄마랑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식 상견례 같은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고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잖아 라며 만난 음식들은 다 남편 앞으로 끌어다 주고 아빠는 내심 안 그런 척하면서도 몸도 듬직하니 남자답긴 하네 라며 은근슬쩍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환대해주는 게 기뻤는지 그날 저희 부모님 안마까지 해주고는 돌아갔죠. 아까 들었어?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하신 거 날 사위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겠지? 우리 엄마는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티나게 구시거든. 아버님도 날 그렇게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던데? 맞나? 응, 아빠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에게 사위로서 인정받은 건 좋지만 너무 상반된 상황에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냥 저를 아예 받아들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애교 부리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하고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절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건지를 알면 그걸 고치든 혹은 사과를 드리든 할 텐데 도저히 감이 잡히는 게 없었죠. 그리고 역시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려 할 때 저희를 부르더니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결혼 반대한다. 시어머니 무척이나 단호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남편도 이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들었죠. 엄마,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데 뭐 문제 있니? 서영이가 잘못한 게 있는 거면 말 좀 해줘.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어.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했잖아. 난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허나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세워둔 견고한 벽은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이 시어머니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 달쯤 됐을 때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드디어 결혼할 수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나 시어머니 마음 바뀔까봐 저희는 불이 나게 양가 부모 상견례까지 후다닥 잡고 예식장에 청첩장에 파기하지 못하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던지 거의 무슨 도둑결혼 같았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혹시나 또 시어머니가 싫다고 변덕을 부리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행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 손을 잡으며 버진로드를 걸을 때여서야 드디어 완벽하게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기에 남편은 신혼집을 바로 얻어나가는 건 원하지 않아 했어요. 저도 만약 엄마가 혼자 살아 계셨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법한 걱정이었기에 1년에서 2년 정도만 시댁에서 살다가 천천히 신혼집을 얻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며느리로서 대접을 해주시지 않기도 했고 결혼해서도 계속 그런 태도로 저를 대할 것 같았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살이에 대한 고충도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은 보기 좋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진짜 며느리가 되어서 보는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아들, 즉 제 남편한테 매달리는 분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서는 셋이 같이 먹자며 치킨을 사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나란히 앉고 반대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남편이 평소 애교가 많은 성격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일부러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치킨 조각을 먹여주더라고요. 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도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 게 좀 겸연쩍긴 했으나 주는 걸 거부할 순 없어서 받아먹으니 앞에 있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빡 찌푸리시더라고요. 결혼했다고 이 애미는 보이지도 않나 보구나. 평소에는 나한테 그렇게 먹여줬으면서. 아유,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먹어봐. 자, 됐다. 나는 들어가서 잘난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여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줄 알 수 있었죠. 저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부터 남편에게 어머니 앞에서 애정행각을 자제하자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본인을 제치고 제가 먼저 남편과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하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보려 해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 나가 커피를 좀 마시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신혼이잖아요. 신혼생활의 묘미는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시어머니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도 제약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 몰래 밖에 나가려고 하면 불이 나게 뛰어오셔선 추운데 어딜 가냐며 들어오라고 성하셨죠. 엄마, 우리도 신혼인데 우리만의 시간도 좀 보내야죠. 후배가 영화표 줘서 같이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
무슨 그런 걸 돈 주고 봐. TV 보면 되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엄마가 못 나가게 막는 어린아이처럼 갖은 생떼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시어머니 생각에 한숨이 푹푹 나왔고 오랜만에 남편과의 시간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저희는 정말 후다닥 영화만 보고 저녁도 함께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더 놀라웠던 건 저희가 심야 영화를 보느라 꽤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안 주무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뜬 눈으로 TV를 보시며 저희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곤 현관문을 나와 호랑이 같은 눈으로 절 노려보시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어찌나 오금이 저리던지 시어머니 눈빛에 마주치는 순간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나쁜 년이라도 된 것 같았죠. 자기야, 어머니 많이 화나신 거 아니야? 아까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던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해서 그래.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하던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머니랑도 많이 놀아드리고 전처럼 좀 해. 중간에서 내가 너무 불편해. 마치 자기랑 어머니 사이에 끼어있는 기분이야.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셨으니 생판 모르는 며느리가 들어와 남편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 저라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어머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전처럼 행동하라고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의 행동이 바뀌자 시어머니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신 건지 전처럼 까탈스럽게 구시거나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가끔은 제게도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잘해주실 때면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외출해서 남편 것만 선물을 사오고 남편이 엄마 며느리 건?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 정신 좀 봐라.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요새 깜빡깜빡한다. 얘 며느라, 내가 다음엔 꼭 사오마. 누가 봐도 참 티나는 거짓말이었죠. 그래도 이건 애교였어요. 정작 퇴근한 제겐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랑만 이야기한 뒤 방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함께 집 청소를 할 때면 제 물건이 어지러져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남편 물건만 열심히 챙겨서 치우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청소를 할 때 항상 시어머니 방까지 꼼꼼히 쓸어 닦곤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니 저도 섭섭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머니가 그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았죠. 가끔 TV에서 며느리에게 질투하는 시어머니가 나오는 드라마 하는 걸 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딱 거기 나오는 시어머니였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셋이 모여서 함께 먹을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대야 하나씩 두고 고무장갑 낀 뒤 열심히 버무리는데 어머니가 양념 묻은 배추를 한 줄기 쭉 찢더니 남편에게 해보라면서 먹여주셨죠. 남편이 맛있다면서 엄지를 들고는 자기 몫의 대야 앞에 있는 배추를 찢어 엄마도 한 입 먹어 라며 시어머니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호 하면서 웃자 남편은 배추를 한 번 더 찢더니 우리 아내도 하며 제게 김치를 먹여주려고 입 가까이 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 손을 팍 내려치는 거 있죠. 이렇게 농땡이 부려서 언제 긴장 끝내려고 그러니? 집중해라. 아주 노골적이셨죠. 저는 그 후 말없이 긴장을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를 질투하는 시어머니가 어쩔 땐 귀엽기도 했어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면 저리 10대 소녀처럼 행동하실까 싶어서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은 적도 많았죠. 하지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나오던 매출의 반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자 갑자기 남편이 없는 날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며느리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망할 리가 없지.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동들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쳐도 이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토록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야 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저는 멍청하게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한테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니 다시금 예전에 소심한 제가 나타난 거였죠. 왜 바보같이 굴었나. 그날 밤 제 자신을 탓했지만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저를 달달 볶으시니 저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어떻게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랑 청소 제가 다 해놨어요. 어머니 요즘 허리도 불편하신데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국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콩나물국 할까요? 넌 왜 이리 말이 많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니?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니? 집안 분위기가 이리 심각하고 가라앉아 있는데 왜 혼자 어수선을 떠는 게야? 가서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웬만하면 방에서 나오지 말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눈치도 없기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시어머니 마음을 풀지 않으시고 틱틱거리셨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셨죠.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말하려고 남편을 불렀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힘내라는 말만 전달하곤 한 번 꽉 안아준 뒤 혼자 베개를 눈물로 적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더군요. 상민 씨는요? 저랑 어머니만 가는 건가요? 상민이는 큰일 해야 되는데 굳이 사사롭게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지. 우리 둘이면 된다. 대체 어딜 가자는 건가 싶어서 불안했지만 일단 입을 다물고 대강 챙겨 입은 뒤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택시를 잡더니 무슨 주소를 이야기하고는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정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외진 길을 가던 택시는 거의 길 한복판에 멈췄어요. 시어머니 저를 데리고 내리더니 어딘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나서 겁을 먹고 있는데 어떤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여기저기 살펴보니 무당집인 것 같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색동복을 차려입은 무당이 엄청나게 무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무당집은 처음인지라 절로 기가 팍 죽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고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 앉았고 무당이 뭐라 말을 할 때까지도 찍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죠. 최근에 우리 아들이 사업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말에 무당은 손에 들고 있던 막대방울을 정신없이 흔들고 상에 쌀을 몇 번 던지더니 돌연 막대방울로 제 눈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사업을 며느리가 다 맡고 있네. 안 좋은 기운이 그득히 들어찼어. 음기 가득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 당연히 일이 안 풀릴 수밖에 없지.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단단히 조치를 안 취하면 이대로 망해. 부적 하나 써. 500만 원짜리면 그럭저럭 들어먹을 거야. 갑자기 무당집에 끌려온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제 탓이라는 이 상황도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부적을 쓰라는 무당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한테 밖으로 나와달라고 한 뒤 조심스레 제 의견을 전달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미신 믿지 않아요. 갑자기 부적을 쓰라는 무당도 이상해요. 솔직히 돈 벌려는 상술 같아요. 저는 여러모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상술? 너 이 무당이 얼마나 용한 무당인지 알기나 하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예약을 잡았는데 무슨 그따위 정신 빠진 소리를 하니? 지금 너 때문에 상민이 앞길 막힌 것도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아 죽겠는데 부적을 안 사겠다고?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라. 잘못을 했으면 만회할 생각을 해야지. 버릇없이 뻗대기는. 무당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네 음기가 우리 상민이 앞길도 집안도 말아먹고 있어. 정말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였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집안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마당에 500만 원을 부작에 쓴다는 어머니 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저 역시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런데 그 돈 쓸 수 없어요. 저한테 무당이니 부적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미신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집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돈 부적 사는데 썼다 하면 상민 씨도 난리 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 때문에 상민이가 망한다는데 너는 그게 괜찮은 거야? 오히려 500만 원밖에 안 하는 부적이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상민이 내가 어떻게 달랠 테니까 잔말 말고 부적 사라. 안 사면 오늘부로 상민이랑 끝인 줄 알아? 남편과 이혼까지 들먹이는 시어머니 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적을 안 살 수가 없었죠. 다시 무당집으로 돌아가니 무당은 계속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아, 부적 쓸 거면 빨리 써! 라며 거의 반협박을 했고 시어머니도 자꾸 저보고 얼른 돈 내라면서 눈짓을 하는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넸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급하게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돈을 빌렸죠. 부적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축 처진 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래, 잘 산 거야 라며 애써 부적값을 잊으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예민한 심기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불운은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당집 방문은 이날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비록 부적처럼 큰 돈이 드는 걸 또 사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무당집에 방문해서 정성을 보여야 신이 갸륵하게 여겨 남편에게 씌워진 애군을 빨리 사라지게 한다면서 저를 혼자 택시를 태워 무당집까지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연차를 쓰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네가 정성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안 상황이 좋아지겠냐면서요. 너무 힘이 들어 나중에 동료들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동료들 반응도 한결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단히 뭐에 씌인 것 같다고 하면서 무당이 사기꾼 같다는 말도 하더군요. 게다가 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니 몇 번 가자 너무 부담이 돼서 어머니, 부적도 샀는데 무당집은 안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이기적이라느니 자기밖에 생각을 못한다느니 온갖 폭언을 다 쏟았습니다. 그 노릇을 거의 2달 가까이 하니 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몸도 너무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갔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사실 나 당신한테 말할 거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 나 무당집 갔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나보고 옷을 입으라면서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야. 가보니까 어머니가 다니는 무당집이었는데 글쎄 그 무당이 내가 당신 사업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나보고 음기가 가득하다고 나 때문에 집이 힘들어진 거래. 그러면서 부적까지 쓰라고 하는데 차마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을 그 무당집에 주고 왔어. 뭐? 남편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 무척 놀랐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미신을 믿으셔서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사람 친정에 꾸게 해요. 정말 미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민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 무당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용한 무당이야.
얼마 전에 내 친구 손녀딸 대학 입학 여부까지 척척 맞췄다고. 신내림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그렇단다. 상민아, 이 500만 원은 푼돈이야. 네 미래를 생각하면, 장차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꼭 들어가야 할 돈이란다. 내 말을 한 번만 믿어보렴, 어? 어머니 심지어 남편까지 설득하려 들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 말을 몇 분 들어주다가 본인도 질리고 지쳤는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화살은 고스란히 제게로 돌아왔죠.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그거 우리끼리 비밀로 하지 않았니? 그걸 고스란히 상민이한테 일러바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나 욕먹이려는 게야? 너 지금 이간질하니? 어디서 그런 고가운 짓을 해?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 말에 또다시 소심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이 일로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를 또 구박하셨고, 저는 그저 내내거리며 어머니 비위만 열심히 맞춰드렸죠. 부적을 썼지만 몇 달이 지나고도 남편 사업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 시어머니는 제 정성이 부족했다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는 듯 했어요. 그쯤 되니 너무 지쳤지만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건 맞춰드려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순순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주간은 무당집도 안 가고 너무 편했어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남편이랑 좀 노닥거리다가 저녁을 차려 먹고 밤에 자러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근래 남편이 모르는 새 하도 무당집에 시달렸더니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될 수만 있다면 하고 속으로 바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회사 그대로 끝나지? 네, 너 다니는 회사 앞으로 갈 테니 잠깐 보자꾸나. 제 회사까지 오신 적은 없어서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하다가 일단 야근할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일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니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6시 땡 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니 바로 앞에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급히 갈 데가 있다며 저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무당집 주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는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여쭤봐도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무시고 아니라고만 하시니 일단 가만히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어떤 허름한 모텔 앞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멀뚱멀뚱 서 있는데 어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405호로 들어가면 된다. 네? 갑자기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가라면 가지 뭘 그리 말이 많니?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상민이한테 비밀로 해야 한다. 네가 이걸 해야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한 명 있을 텐데 놀라지 말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대뜸 무당집에 데려갔을 때만큼 어이없는 주문이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내게 위험한 짓을 시킬까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누르고 내려서 405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아무도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안에 사람이 없나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문고리를 돌렸더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죠. 그냥 들어가야 하는 느낌이길래 쭈뼛대며 들어갔더니 침대에 가운만 걸친 우락부락한 남자가 이상한 띠를 머리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뒤 벽면에는 온갖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본 남자가 씩 웃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더군요. 그러면서 가운을 풀고 맨몸으로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기에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들이 스치면서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도 안 되었지만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치솟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다 듣곤 굳은 목소리로 바로 집으로 갈게.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집 근처에 내리니 마침 남편도 비슷한 거리에서 오고 있었는지 문 근처에 서 있더라고요. 남편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보이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예감한 듯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며 입술을 뗐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망한 게 다 쟤 때문이라고 무당이 그러더라. 나라도 나서서 해결해야지 어쩌겠니? 엄마, 그런 거 다 미신이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 사업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서영이 때문에 버틴 거였다고요. 서영이가 그 남자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무당이 쟤한테 애군이 있어서 선택받은 남자가 운만 떨어뜨려주면 된다고 했다. 이상한 행동을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무속행위만 하려고 했던 거야. 다 너 위해서 그런 거라고. 무속행위요? 그 짐승 같은 짓이 어떻게 무속행위예요? 미친 짓이죠? 남편은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저를 올가가며 더 자기 주장을 펼치셨죠. 난 처음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 찝찝하고 불길한 게 뭔 일이 일어나도 꼭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근데 거봐라. 쟤 들어오고 잘만 되던 사업 망하고. 엄마 말이 맞지 않았니? 내가 그래서 나선 거야. 나라도 나서야 이 집구석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넌 그럼 이 애미한테 고마워하며 절이라도 해야지. 무슨 그게 말버릇이냐? 내 앞에서 제 편 들면서 아주 부모한테 잘하는 짓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시장에서 야채 팔고 아픈 어리 끌고 다니면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휴 상민이 아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요. 자식 다 키워놓고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요. 급기야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오열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저도 남편도 기가 차 말없이 입만 벌렸죠. 시어머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닦으시며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쟤만 아니었어도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순탄했겠니? 네가 이런 고생을 했겠냐고. 엄마가 뭘 했니? 넌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점사 볼 때마다 늘 너는 결혼 운이 좋지 않다고 했어.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시어머니의 자식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이내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그간의 서름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 남자 가운만 입고 있었다고요. 맨몸으로 저한테 다가오는데 얼마나 음흉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절 부른덩어리 취급하시는데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니 줄여드리려고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집안일하고 어머니 병원 가실 때마다 제가 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런 거 기억 못 하세요? 전 어머니한테 어떻게든 이쁨 받아보겠다고 죽어라 애쓰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저 까내리고 무시하셨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속에 있던 말을 꺼내서 그런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절로 줄줄 나더군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져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남편은 그런 절보다 천천히 일으켜주었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저 더 이상 엄마 아들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제 손을 잡은 뒤 캐리어에 필요한 짐들만 대강 싸고 바로 시댁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향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비명 같은 소음이 귀딱지 않는 게 싫어서
저는 남편과 함께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신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셨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남편은 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만큼 충격도 큰 것 같았죠. 마침 남편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이 옮기는 회사 근처 빈집을 신혼집 겸 해서 알아봤고 그때 제대로 분가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지났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남편한테 연락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냉정하게 끊고 나오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정이 많고 시어머니를 아꼈던지라 내심 마음이 흔들리나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도 조금 마음이 동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미 너무 못할 짓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못을 박았죠.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 용서하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 나는 절대 시어머니랑 다시 인연 잇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히 나오니 갈팡질팡하던 남편은 결국 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계속 어머니가 걸리는지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매일같이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 꼴을 보니 제가 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이만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이 저러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바보처럼 계속 남편 눈치만 보게 되네요. 제 사연을 보신 분들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TV에서 어느 종교 집단에 세뇌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었죠. 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절 방에 밀어넣고 그 남자가 절 향해 다가오던 순간을요. 만약 제가 그 방에 들어갔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저 좋은 시어머니 만나 오순도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자고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살이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건 알지만 참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 사는 게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영영 시어머니와 연을 끊는 게 낫겠죠? 여러분께서 부디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들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불운은 없게 진심으로 바랍니다.